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오늘을 포함해서 3일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가 파국이냐 봉합이냐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에게 꽃다발도 전달하고 고개 숙여 악수도 하고 김 후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김 후보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의총장에서 무소속 후보를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승리하겠다고 말하고 의총장을 떠났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대선 후보로서 자기 길을 가겠다는 김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일단 기다릴지, 후보 교체 수순을 강행할지, 아니면 김 후보 요구대로 단일화를 포기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힘 의총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단식 걸리면 몸에 안 좋은데. 전문이 배워보셨죠? 저는 많이 먹었죠. 술식차를 있죠. 오늘 의총이 후보님과 의원님들 사이에 훨씬 편리한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 도움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 고마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대선에서 더 큰 역할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저 국민의힘 의총이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그 영상을 앞부분만 잘라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김문수 후보를 맞이하는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좀 공을 들였습니다. 마중도 나가고 꽃다발도 전달하고 고개 숙여서 인사도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좀 뭐 후보로서 예우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두 가지 다 합쳐져 있겠지만 예. 일각에서는 지금 너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래도 정식 절차를 밟아서 선출된 대선 후보를 예.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간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대 원내대표의 발언도 좀 다소 과격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든지 그런 예. 발언들이 현재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론을 떠나서 어쨌든 원내대표가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하기에는 조금 과했다. 이러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의식했는지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뭐 꽃다발도 증정하고 도열을 해서 박수도 치고 이런 모습들이 예. 김문수 후보가 행여나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단일화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예.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이게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김문수 후보는 정말로 본인이 11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라는 것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뭐랄까요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김 후보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고 다만 예. 김 후보를 홀대했다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과 논란을 좀 이쯤에서는 좀 묻고 가자. 덮고 예. 가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원래 의총이 11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1시간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처음에 막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김문수 후보를 대하던 모습과 오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대하는 모습이 조금 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달라진 면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공당의 후보, 절차에 의해서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정당의 회의실을 할 때 최고위원회 혹은 뭐 국민의원 비대위겠죠. 예.
백드롭부터 바꿔줍니다. 백드롭이라는 건 뒤에 있는 네, 그 현수막 현수막. 같은 걸 얘기하는 네, 거죠. 가서 예. 얼굴도 김문수로 바꿔주고 이름도 박아주고 거기에 대해 슬로건도 해주고 그런 것들 모든 것이 일종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예우거든요. 예. 당사에 당연히 어떤 본인의 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제일 먼저 와가지고 뭐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그걸 못 누렸어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한 세레모니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달래주는 듯한 모습을 지도부가 좀 보이려고 했던 것 같다. 예. 하지만 이미 명분과 주도권을 잡은 김문수 후보에게는 마이웨이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나를 따르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저렇게 하트까지 하면서요.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발언을 하면서 의 총장은 순식간에 충돌 양상으로 변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현 시간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앉아 계세요. 얘기 좀 듣고 나가세요. 뭡니까? 뒤 계단. 같은 시간대에 일을 보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권영세 위원장이 지금 나가버린 예. 거잖아요. 예. 상당한 실망과 불쾌감을 이제 토로한 것인데 예. 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결국은 김문수 후보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은 듣지 못했다. 그 얘기가 뭐였을까요? 기대했던 그러니까 얘기. 적어도 지금 현재 당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른바 추가 경선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 대표를 선출했던 그 룰을 그대로 적용해서 당원 조사와 여론 조사를 지금 실시 중인데 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룰대로 예. 김문수 후보가 100% 바라는 대로 해주자. 예. 그러한 뭔가 중재안을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당 지도부도 이걸 받아들이고 한덕수 후보를 설득해서 어쨌든 단일화는 이루자. 예. 이런 큰 틀의 합의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오늘 아침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0대 50은 김문수 후보에게 좀 불리하다 친다면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100% 국민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룰을 적용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정도는 김문수 후보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론이 있었는데 또 오늘 의총에 마침 또 김문수 후보가 오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오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화해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그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원칙론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 반민주적이다, 예. 불법적이다, 아주 강도 높게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당 지도부에 대해서 불신임을 해버린 겁니다.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본인의 힘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불쾌하고 실망스러웠을 것이고 예. 더 이상 이렇게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제는 결국은 양자택일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뜻대로 따라줄 것이냐 예. 아니면 당 지도부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후보 단일화의 룰을 적용해서 새로운 후보를 만들 것이냐. 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설득과 소통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좀 메시지를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후보와의 만남도 그렇고 오늘 의총장에서의 저 모습도 그렇고 결국에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연하게 보여주면서 어떤 협상의 여지, 의견이 좁혀질 여지를 뭐 저희도 그렇고 뭐 시청자분들 못 찾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더 격화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하나의 확고한 원칙이 뭐냐면은 11일 후보 등록 전에 국민의힘의 유일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이고 예.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다른 당의 후보로 출마를 하든 그 이후에는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한덕수 후보가 기호 8번, 뭐 13번 무소속 후보가 되면 승산이 너무 없다. 예.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 명찰을 달게 해주자. 요 두 입장이 지금 서로 완전히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 왜냐하면 방금 전에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공지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후보의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문수 후보가 임명했다는 공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도나 홍준표 전 시장의 SNS에는 아니다. 본인은 예정대로 미국을 간다라고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 내용이 홍준표 전 시장이 직접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내일 예정대로 출국한다. 대선 후에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 강성필 부대변인 이런 해프닝인데 결과적으로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도움이 필요했겠죠. 네. 거기서 좀 과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김문수 후보 측으로는 사실 홍준표 전 후보에게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받았겠죠. 그랬으니까 사실 공지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어떤 소통의 과정 속에서 저는 한 명은 너무 어떤 기대가 컸던 것 같고 한 명은 너무 또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사실 뭐 양자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굳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하지 않아도 예. 홍준표 전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마음에 공감을 하고 있고 심적으로 지도부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선대위원장 하지 않아도 예. 충분히 SNS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 전 후보는 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예. 것이고 사실 이제 저는 지도부가 오늘 2번 속았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네, 김문수 후보가 2번 속았다. 예. 이런 말 수가 있는 것이 또 안타까운 게 너무나도 전략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길래 저는 예. 현장 그 실시간으로 보면서 아, 저 밤새 어떻게 조율이 됐나 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꽃다발도 주고 가장 큰 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를 받았는데도 저런 강렬한 비난을 김문수 후보가 쏟아냈다는 것은 전혀 조율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저렇게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략이 없는가? 어제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만남도 예. 공개적으로 만난다고 하니까 야 그래도 뭔가 진전이 있는 뭔가 있는가 보다라고 사람 국민들이 또 주목을 해서 봤는데 예. 아무런 협상도 없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만나는 게 나음. 그러니까 여기 한간에 국민의힘의 상황을 두고 노래 3개의 제목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차표 한 장. 너는 상행성 나는 하행성. 그러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흔들린 우정. 근데 오늘은 결국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좀 전략을 가지고 예.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소통이 막히지 않았나요? 거의 그런 세부 조율까지 가능한 상황이 아닌 듯한데 어떻습니까? 적어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김문수 후보 측과 대화가 좀 어렵다, 소통이 어렵다 그런 것인데 사실 근데 그것은 어떤 소통의 역량과 전략의 문제라기보다도 예. 사실 후보의 입장과 당 지도부의 입장이 서로 이 조율이 안 될 만큼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르고 확고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어느 한쪽이 예. 완전히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기세를 몰아서 상대의 의견을 꺾는 것,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 근데 지금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제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직은 이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격적으로 오늘이라도
내가 단일화를 하겠다. 예. 그런데 이런 룰로 하자라고 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는 어떤 소통, 협상 이런 문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 정도의 난항까지 왔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 얘기가 나온 김에 앞서 조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좀 홍 전 시장의 그 뜻을 조금 오해하지는 않았을까. 왜냐면요. 과거에 저희가 발언을 찾아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자기 형이 밖에서 두들겨 맞고 왔을 때 동생이 나가서 복수하는 겁니다. 나 그 전날 문수 형을 잡돌이하는 걸 봤어요. 전에 오늘 가서 이재명이 잡듯이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제 좀 치열했습니다. 문수 형하고 좀 합쳤으면 합니다. 서로 정책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가장 비슷하니까. 사실 저 얘기를 들어보면 형이라고 부르면서 정책을 합쳤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조금 접촉을 도와달라는 접촉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SNS까지 올렸었단 말이에요. 정계 은퇴한다고 했지만 홍 시장은 계속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로서는 사실 그냥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 본인이 최소한 빅2에는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내심 본인이 지금 김문수의 자리에 본인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 즉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본인의 대선 가도를 가로막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후보 탄핵 후에도 본인이 당을 위해서 질 걸 알면서도 대선에 나가서 본인이 헌신을 했고 또 지난 대선에도 본인이 나갔는데 느닷없이 용병에게 자리를 뺏기고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실력이 모자라서 졌다고 하면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예. 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본인이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저도 당인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결과대로 뭐 예정대로 홍준표 전 시장은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방금 전에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남은 선택은 아까 방금 전에 윤주진 위원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수가 박민규 변호사님이 가처분 신청을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냈단 말이에요.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처분 신청이 오늘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예. 변호사로서 예상해 보면 빨리 나올 거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이 가처분이라는 게 통상적인 민사 본안 소송보다는 더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예. 급박하게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본 사안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급박한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될 사건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이 급박한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걸 좀 달리 설명해 드리자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을 때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이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7일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또 그 다음 날인 8일에는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이 대선 후보 등록일이 지나고 나면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 가처분 신청을 그렇죠. 신청한 걸로 보이고요. 예,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면 뭐 그렇게 의아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부 인용되거나 전부 기각되거나 혹은 하나는 인용이 되고 하나는 기각될 가능성. 아, 세 가지네요. 예,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뭐 일부 인용이 되는 것은 이제 정치적 교착 사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사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고려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 두 개가 전부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개최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확인을 해주게 되면 지도부도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등록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반면 가처분 신청 두 개가 다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전당대회는 열릴 것이고
그 전당대회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 가능성이 다소 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면 아마 뭐 조금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는. 근데 두 가지를 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후보 예.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거하고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게 좀 성격이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게 부분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부분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그 각 신청의 구성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일부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부에서도 이 언제나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혼란을 있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용이 나오면 상당히 애매해지는 게 전당대회는 개최할 수 없는데 한덕수 후보에게 힘이 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또 반면 전당대회는 개최가 되지만 김문수 후보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그러네요.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부 인용 결정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법원이 언제쯤 판단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뭐 조금 전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법원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양수 사무총장이 잠시 전에요. 이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당 지도부가 취할 행동이 움직임이 다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되면 그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김문수 후보로 좀 쭉 가는 거고요. 기각이 되면 뭐 당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김문수 후보님이 높게 나왔으면은 뭐 후보 교체 같은 건 할 일이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님이 더 높게 나온다 하면은 그 다음 절차를 밟느냐 안 밟느냐는 비대위원회의 그러니까 집단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그냥 김문수 후보로 쭉 가는 거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그 11일 전에 후보 단일화 논의는 그러면 사라지고 김문수 후보를 당의 공식 후보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참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소리인 게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본안 판단도 아닌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사법화죠. 한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과 표결, 선거운동, 투표 이런 자율적인 그런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과정이 가처분 신청 하나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대위 차원에서 선관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 선관위죠. 중앙당 선관위 차원에서 한덕수 후보를 공식 후보로 지정해도 이것이 사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 후보 등록을 했으나 무효가 되는 한덕수 후보 둘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차라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당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 시에는 결국 김문수 후보로 간다. 이것은 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서 이거는 상당히 지금 후보를 우리나라 제2정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상황까지 온 건데 뭐 물론 민주당에서도 그런 경우가 지금 사법적인 결정에 대해서 계속 출렁이고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 영역을 또 비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 했었어야죠.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법원에서 기각도 인용도 아니라 각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이 계속 사법부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뭔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 저는 보기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위가 확정되는 가처분 신청이 나오잖아요. 인용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도부는 그냥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장이 꽤 크겠죠. 아니 저는 파장이 그게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지도부 바로 그냥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가 선대위 구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선대위 구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당대표, 원내대표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 다 상임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다 직책을 나눠가지고 바로 선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자동입니다. 자동.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가 확정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예. 이번에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저는 그분의 말이 맞더라고요. 왜 사퇴하냐? 아니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끝났으면 그걸 관리한 선관위원이 당연히 해체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 신청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가처분 신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대선 후보로서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정된다면 예. 나머지 가처분은 별 의미가 없고 바로 지도부 사퇴하고 김문수 위주로 저는 선대위가 구성되는 것이 당의 시스템으로 맞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에 이어 지금까지 해왔던 단일화 논의는 순식간에 판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단일화 못하면 11일까지 못하면 내려놓겠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앞서 저희가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봤는데 김문수 후보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 부분도 좀 퀘스천 마크 났거든요. 한덕수 후보의 거취도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정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한덕수 후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판을 접고 정말 이제는 국민의힘의 유일한 후보 또 이준석 후보를 제외한 범보수 진영의 유일한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라면 예. 그래도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선거를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적극성은 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만약에 뭐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은 그동안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해왔던 그 단일화 논의의 의미,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실효성,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의 문제도 따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좀 기다려 보기도 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기각이 되면 이양수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앞으로 추가 절차를 밟을 건데 여론조사 지금 4시인가가 마감이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높게 나오면 후보를 교체할 일이 없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면 그 다음 절차를 밟는 거는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온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당초 예정됐던 것이 지금 당원 당규상의 특례 조항을 이용하여 상당한 사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사유를 지금 비대위와 선관위는 무엇으로 들었냐면은 추가 단일화에 대한 당원과 지지층의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으나 여전히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던 한덕수 후보. 근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정말로 뭐 민주당에서 후보였다던가 아니면 정말 제3지대에 완전히 국민의힘과 무관한 정당의 후보였다면은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인데 한덕수 후보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고 이미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한덕수 후보를 잠재적인 국민의힘의 후보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다분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가 단일화를 원하는 의견이 많다. 이것이 이제 지난 당원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 단일화를 찬성했고 또 단일화 찬성 여론의 또 절대 다수가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이 상당한 사유를 들어서 후보를 추가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밟아 나갈 것이고 결국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아마도 전국위를 소집해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현재 공이 예상하고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 되고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면 후보 교체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여기서 또 박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네. 당원에 보면 상당한 사유라는 애매하게 좀 표현이 돼 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뭐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상당한 사유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 당원 당규에 있는 그 특례 규정상 상당한 사유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 유사한 사례가 그 전에 뭐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예. 현 시점에 이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또 그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당원에 따라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신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처분 결정에도 이러한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내가 이제 단일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22차례 정도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자신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용퇴하겠다라는 말은 아니었고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였던 상황 하에서 이제 그 현재 가처분 신청까지 이르게 됐는데 예. 상당한 사유 저로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기각이 되고 이제 후보 교체 절차를 밟게 되면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 법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거죠.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또 제기할 한 번. 수는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그 형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방식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뭐 법원의 결과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 모두 지금 대선 후보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지만 어디 못 가고 지금 서울에 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도 한덕수 후보 측도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개적인 발언은 다 금지를 시킬 겁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나름대로 일정을 띄게 하고 한덕수도 나름대로 일정을 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물밑에서 사실 이것을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지 이렇게 예. 모든 게 오픈이 된 상태에서는 될 것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후보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도 본인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예. 당초에는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단일하면 된다라고 25일이죠. 하면 된다고 했다가 예. 어쨌든 간에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그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14일 날 토론하고 15, 16일 날 여론조사하자라고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예. 또 날짜도 그러면 며칠을 또 땡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발짝 물러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덕수 후보 측도 뭔가 좀 내놔야죠. 근데 한덕수 후보 측은 여전히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나는 후보 등록 전에 후보 안 시켜주면 나는 안 할래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후보도 과감하게 그 김문수 후보의 14일 날 그 토론 그 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도권이 왜 김문수 후보에게 넘어갔냐면 예.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 집이 당황할 겁니다. 예. 그러면 14일까지 그냥 김문수 후보 손잡고 같이 다니라고 우리는 후보니까 같이 다닙시다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단일화 후보가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된다고 하면 뭐 선거 자금이 됐든 조직이 됐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모험적인 의식이 부족하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받아주는 것이 저는 그나마 이 상황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덕수 후보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한덕수 후보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는 지적을 좀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협상을 앞두고 본인이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경우가 있더라도요. 예. 완전히 건너지 못할 배수의 진을 치는 건 사실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11일 전에 등록 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예. 김문수 후보의 용단을 촉구한다. 이런 식의 압박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딱 본인이 선을 그은 겁니다. 후보 등록 전에 안 하면 나 안 하겠어. 근데 이것이 유권자들 눈에는 애초부터 완주할 의지가 없었는 것인가? 그리고 아니 왜 무소속으로는 뛸 그런 도전 정신이 부족한 것인가? 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기득권 인프라가 없으면은 저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뭐 8번이 될지 13번이 될지 번호조차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합니다. 네. 무소속은 힘이 붙이거든요. 그럼 이 단일화 협상을 앞으로 벌 2주 동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국민적 필요도가 높습니까? 아. 둘째, 자, 단일화 됐습니다.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무소속입니다. 당이 뛸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대선이에요. 예.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 현실론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있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2번 후보를 달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지금 어려운 이 조기 대선에서 1%의 승리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 이것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저희 두 분께 한번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가 있고 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있죠. 결과적으로 며칠 동안 이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책임은 누구에게 더 많은 건지 김문수 후보 경선 기간하고 의견이 바뀐 김문수 후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중간에서 상황 관리를 잘못한 지도부의 책임이 있는 거냐 황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부 실책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지도부라고 하면 순진하게 사람의 선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놔야죠. 아, 그리고 예. 꼭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도 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을 영리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상황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 말고는 실제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고 넘어갈 김문수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압박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예. 사실 철저하게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고 결정적으로 후보하고 후보는 서로 간에 딜이 안 됩니다. 왜? 서로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딜이 되겠습니까? 이 딜이라는 것은 각자 원하는 게 달랐을 때 서로 조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서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쓰러뜨려야 됐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옆에 좌장격인 김재원 후보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또 뭐 한덕수 같은 경우는 뭐 누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지도부가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이렇게 너무 순진하고 나이브하게 이 상황을 대처한 것이 저는 지금의 화를 불러일으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당 지도부의 책임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일하게 접근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국민의힘에 좀 몸을 담고 있고 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이 고관여층이신 분들은 거의 충격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문수 후보는 기꺼이 단일화를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건 분명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4월 27일 날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아예 정확하게 후보 등록 전에 조속히 단일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선에 진출해서 한동훈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한덕수 후보와의 순조로운 단일화에 대한 당 내부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이 돌변한 입장이 많은 분들이 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제 믿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믿었고 아니면은 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변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지 김문수 후보를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감옥에 가더라도 어떤 고문을 당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하고는 타협해오지 않았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어떤 결과를 떠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길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되게 고집센 사람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민중당 하다가 말아먹었을 때 집에 찾아가서 형님 민중당 하시지 말고 국회의원 배지 다세요. 민주당 가서. 그리고 무조건 수도권에 좋은 지역구 줄 거니까 거기 출마하세요. 근데 김대중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 한 번 이렇게 꽂히면 백스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집이 세다는 거하고 유시민 작가는 백스텝을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는 거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강선필 부대 그동안의 김문수 후보의 이력을 보면 노동운동가에서 시작을 해서 뭐 당적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런 성격을 잊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현역 정치인에서 떠난 지가 한 10년 정도 되고 예.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비주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잊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념과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철학이 맞든지 틀리든지는 나중 문제고 예. 자기 나름의 신념이 있는 겁니다. 그걸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회의원 3번 했지 않습니까? 예. 광역단체장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많은 선거를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선택이 있었겠습니까? 그 선택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나의 원칙과 철학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완성도가 생긴 것이고 예. 정치인에 있어서 요즘 들어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항목이 뭐냐면 버티는 힘입니다. 버티는 힘?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대선도 그렇잖아요. 승부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잘 나가다가도 꼬꾸라질 때가 있는데 그때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같은 경우는 이 버티는 힘이 단련이 된 겁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명만 열심히 하던 사람인 거지 예. 본인이 뭔가 창의적으로 돌파하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11일이라는 날짜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딱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들어 조명되는 거 보면 뭐 고문을 견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상정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뭐 고문하기 전부터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예. 그분은 견뎠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또 특히나 본인 손안에 들어온 후보 자리를 어떻게 넘겨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김문수에 대해서 너무 얕봤다. 지도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김문수 후보가 저희 이 프로에 와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돼서 그때 제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초에 대통령 선거에 나설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론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에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경선에 대선 후보로 나서는 과정도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당이나 뭐 개인 의견도 괜찮은데 그 사이에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출마할까 말까 한 1월, 2월쯤에 상당히 그게 이슈가 됐었죠. 예. 과연 김문수 장관이 나올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선두였습니다. 근데 장관직에 있기 때문에 가타부터 나온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많은 김문수 후보를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100%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본인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과할 수도 있고요. 예. 때로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이분은 소명의식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거기에 다소 지금 좀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아니면 이 싸움은 막을 수 없고 내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없고 내가 아니면 국민의힘은 절대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를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단 있는 좋은 모습이죠, 정치인으로서는. 그러나 사실 정치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강한 열망 하나로 모입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의식이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로 막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많은 대다수의 당원과 지지층이 99%가 오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불안하다는 것이죠. 김문수의 힘만은 안 된다. 한덕수도 필요하고 이준석도 필요하고 이낙연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1차 관문인 한김 단일화가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수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김문수 후보가 조금 받아들이는 그러한 용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선필 부대변인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 정치권에 계시니까
지지자들이 이렇게 강렬하게 요구한다. 다수가 이제 원하는 상황에 여론조사에서 좀 확인이 됐었고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자들과 당원들, 국민들이 요구하는데도 그거를 외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김문수 후보는 밑바닥에서도 올라왔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그런 것까지도? 네.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후보를 인정 안 해요. 제가 그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를 인정을 못하냐. 자꾸 한덕수 후보가 자기가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국민이 자기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야말로 본인 가만히 앉아있었고 본인 대통령 마음도 없었는데 본인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본인이 나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국민의 명령으로 단일화라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후보자 등록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본인이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본인에게 투표해준 숫자의 28%, 4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본인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단일화를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은 그것보다 절반 혹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본인은 수치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수치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는 국민들이 단일화를 명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더 중요한 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돼도 이재명 후보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보다 훨씬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일각 그런 얘기 좀 생각이지만. 자주 하고 있죠. 네. 근데 본인 생각했을 때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딛고 올라간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무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원래 성품상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분이고 또 나름대로의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압박에 대해서는 이분은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윤주진 의원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지금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바뀔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금 입장을 상수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현재 돌아가고 있고 또 얼마든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아마도 오늘까지는 그 입장 표명을 좀 바라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기대와 염원이 매우 크고 어찌 됐든 후보 등록 전의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류는 여전히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덕수 후보의 그동안 좀 발언을 모한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일화를 하지 않고 이 갈등과 분열 과연 해결할 수 있냐? 만약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가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을 텐데.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는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자기는 자기라는 죄송. 건 저자가 뭐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제 입장도 분명하고 우리 후보님 입장도 변경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두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김문수 후보 얘기 들으셨죠? 여기 네네. 기다리시면서. 똑같은 질문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최경철 위원께서는 김문수 후보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김문수 후보는 오늘 그 해프닝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오후에 홍준표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
그걸로 봐서는 이제 100% 자강으로 가는 거죠. 100%? 100% 자강이다. 이제 물러설 길이 없다. 그냥 자신이 완주를 하겠다고 이미 결심을 마쳤고 예. 그대로 뭐 당에도 오늘 뭐 의원총회 하면서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완주를 하겠다.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사람은 바로 나다. 예. 이렇게 뭐 통보를 하고 나갔으니까 이재명 후보와 맞짱 뜰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나갔으니 계속 뭐 완주를 해서 예. 아마 후보를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당에서 아마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비상조치? 비상조치란 뭐 후보 교체라든가 예. 뭐 이런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의힘이 정말 막장 드라마로 예. 이번 대선 준비를 이렇게 간다면 저는 뭐 이번 대선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비극적인 결말로 흐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양수 사무총장도 뭐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그냥 김문수 후보로 간다고 했으니까 서 소장님도 여기 의견에 뭐 비슷하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도 그렇고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9.1 의총 처음으로 갔죠. 예. 처음으로 가서 했던 게 뭐 서로 의원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일련의 국민의힘의 지도부인 쌍권 지도부가 본인을 후보 교체까지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예. 나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지도부의 지금 행태는 불법적이다. 수용할 수 없다. 내가 이긴다. 통보하고 나왔잖아요. 많은 의원들이 의총에 참석했는데 그 의견을 듣기보다는 본인의 의지를 천명하고 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김문수 후보는 가는 것이고 그러면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전당대회가 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서 아무리 여론조사를 돌린다 해도 그거를 추인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한덕수 후보는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또 본인이 던져놓은 말이 5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후보로 가게 되면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국민의 지도부인 쌍권 지도부. 예. 사퇴를 해야 될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그래 보입니다. 예.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서 만약 인용이 되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면 변수가 앞서 저희가 한덕수 후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한덕수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실제 얘기한 것처럼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됐으니까 본인은 그냥 여기서 낙마를 하는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렇게 한덕수 후보는 공언을 했지만 당 지도부가 그대로 놔두지는 않겠죠. 이게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합리적 선택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고 예. 아마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그냥 이상적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다. 항상 우리 대선 역사에서 후보 단일화는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2002년이었죠. 월드컵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도 이회창 후보에게 당시 계속 밀렸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께서는 이러면 내가 당선이 안 되겠구나. 이래서 과감하게 정몽준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한 거거든요. 사실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경선을 통해서 정식으로 뽑힌 정당의 대선 후보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노무현 후보는 결단을 내립니다. 정몽준 후보와 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내 모든 것을 그 기득권을 던지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 승리를 하겠다. 예. 이것이 목표는 결국 합리적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이회창 후보를 내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단일화와 선거 연합을 통해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길을 지금 국민의힘도 가라는 것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저 길을 가겠다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대선 역사만 봐도 왜 후보 단일화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터인데 지금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나가는 것은 아집이고 고집일 뿐이다. 예. 뜻을 굽히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위기에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예 지금 국민의힘 의총장에 가서 그걸 선언하고 나온 터라 그 입장은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가 왜 11일을 강조했냐면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박 변호사님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무소속 후보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에 있어서 혼동을 되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뭐 지지라든지 추천을 받았다라는 걸 공표할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또 어떤 특정 정당이 본인들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치자금법이랑도 사실 연관이 되는데 정치자금법에서는 이 정치자금을 특정 정당, 자신의 정당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선거의 비용이라든지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선거운동도 못 해주고 자금도 지원을 못 해주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금입니다. 이 대선이라는 것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입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때는 한 비용이 평균적으로 500억 이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정부가 국고 보조를 15% 이상 얻게 된다면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되면은 무소속 후보 13번이나 8번으로 된 한덕수 후보를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조직도 못 쓰고 돈도 못 쓰고 같이 함께 힘도 합칠 수 없다 그런다면 단일화를 왜 합니까? 11일 이후가 되면 이쪽에 보면은 기호 2번 사용할 수 없고 여기 수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대선을 보면 거의 100억 단위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영주 선생님 실제 선거라는 것이 뭐 국고부조금 그래가지고 국고부조금을 많이 주기도 하고 무소속 후보로서 대선을 며칠을 뛴다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모든 선거 활동을 한다면 한 500억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500억 정도요. 그렇죠. 근데 좀 아껴서 쓰고 굉장히 또 뭐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다음에 안 할 거는 또 안 하고 하면서 쓰면 그래도 한 50억에서 한 70억 정도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 단위에 있어서 해야 될 홍보물, 홍보물,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뭐 이동 비용, 인력에 대한 어떤 비용 지급 등등이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11일 날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안 해라는 말들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스스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덕수 후보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팬덤이 형성돼서 세력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일부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획에 있어서 나왔다면 세력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설사 무소속으로 해서 그냥 은연중에 남모르게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에서 실패하면 뛸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동력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의지죠.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정말 본인이 입당을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뛴다는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가 할 역할들이 있고 국민께 약속했듯이 통상의 파고 속에서 나 아니면 이 나라를 책임지기가 힘들겠다. 그리고 정말 본인 말대로 무도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내가 바로잡겠다. 라고 의지가 확고하다면 아니 뭐 돈이야 여기저기서 좀 후원을 받아도 되는 것이고 본인의 돈을 또 쏟아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대권 의지라고 대권 의지가 없이 출마한 후보라는 게 좀 엿볼 수 있는 사안이고요. 사실상 5월 10일 날 아니면 출마 안 하겠다는 말은 그거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땡깡이죠. 나를 빨리 단일화시켜라. 안 그러면 나 안 띄워버리겠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 띄었을 때 친윤 주도부 당신들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온전히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진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이게 돈적인 면에서는 만약에 공당의 그런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면 본인하고 후원금 정도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후원금, 본인의 사재를 출연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뭐 다만 뭐 만약에 유효 투표율이 15% 이상을 받으면 나중에 전액을 나라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먼저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문제인데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사실
사실은 몇백억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유효 투표율이 15%가 넘어서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 지출하는 것 자체가 이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최경철 의원님, 지금 뭐 일단은 만약 김문수 후보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 보수 진영의 그런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뭐 한덕수 신당론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끝까지 한덕수 후보를 무소속이라도 후보로 내세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드랍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계획을 어제 윤상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예. 지금 그 당을 하나 그 물색을 해놨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20명. 물색했다는 예, 건 물색을 해놨다고 합니다. 예. 지금 원외 정당을.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명이 건너가서 예. 그 당에 들어가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 당의 대선 후보로 일단 한덕수 후보가 뛴 뒤에 예. 나중에 25일 날 그 투표용지 인쇄 직전에 단일화를 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얘기. 윤상현 의원의 얘기인데 거죠. 제가 예. 알아보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 그것에 대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캠프의 관계자들은 그때까지 단일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김문수 후보의 워딩과는 다르게. 그래서 어쨌든 단일화의 마지막 문은 한 25일까지 열려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예. 비상 대책으로 한덕수 후보가 그쪽으로 건너가서 예. 25일까지 뛰는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그 시나리오는 예. 승리를 위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셉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예.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말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선거운동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같이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 이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뭐 추후에 단일화를 한다. 그것은 단일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시나리오는 유효타가 아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지금 단일화 이번 주말 내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예.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 지금 단일화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있을까 말까인데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승부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자중지장을 보이는 것은 예. 지는 길로 가고 있다. 어쨌든 정신 차려서 주말 안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보수정당 지지층들의 대부분의 뭐 바람이고 아마 저는 이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재명 후보 움직임 잠깐 살펴볼 텐데 뭐 최 위원님 본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보수 진영이나 당 지도부에서 왜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려고 그렇게 원하는 겁니까? 이게 그 제가 역대 대선 취재를 해보면 예. 여론조사가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 선거를 했을 때 예. 여론조사에서도 초박빙이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와 대선 결과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불안하다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예. 문재인 후보가 40% 박스권에 갇혔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대선 결과도 40%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김문수 후보로는 이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한덕수를 내세우니까 예. 조금 수치가 올라가고 거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후보까지 같이 손을 잡으면 예. 거의 박빙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화에 목매는 거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는 숫자 노름입니다. 그 숫자 노름을 당 지도부가 보고 예. 승리를 위한 길을 가자는 것이지 저는 한덕수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어차피 승리를 위한 수치를 맞춰보니까 한덕수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이지 저는 뭐 윤심 논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선거는 수치다. 제가 당 지도부가 그 수치를 보고 지금 한덕수를 쫓아가는 거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아니 뭐 일각에서는 대선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니까 이른바 당권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또 많이들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혹시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지금 방금 뭐 그 서영 소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렇게 권력 의지가 있겠습니까? 당권을 잡을 만큼. 과거에 2017년도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고 나서 당권을 예. 바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권력 의지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 진다면 당권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고 당권이 목표다. 그것은 한덕수 후보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예.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건 왜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권보다는 당권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뭐 지금 단일화 효과는 거의 사실상 이제는 나타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냐? 차후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쉽지 않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 한덕수로만 가야만 나중에 친윤에 지금 버텼던 지도부가 그대로 선거에서 졌다 하더라도 그대로 당을 접수할 이 여건이 좋아집니다. 예. 대부분 그렇잖아요. 진 후보라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재편되는 게 정당의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김문수로 됐을 때는 김문수는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김문수 계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한덕수 계파는 없죠. 지금 한덕수 계파는 누구냐면 사실상 지금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대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입니다. 예. 그러면 그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옹립한다면 선거에 지더라도 예. 그대로 그 선대위가 다시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덕수 후보는 아니더라도 그 다른 친윤 그룹 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어갈 수 있어요. 예. 저는 그 계산 때문에 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지 저는 사실상 대권을 치른다고 했으면 벌써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고 예. 한덕수 후보를 포기하고 김문수 후보로 간 다음에 바깥에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단일화하는 작업으로 전환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때는 좀 늦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단일화의 효과라는 것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여론조사에서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요.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소 정당까지도 민주당 쪽으로 연대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자리 어떤 역할로든 내란 세력에 맞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광장에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재현 후보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도 드립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역사적인 국민 대승리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거는 서영주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들의 지지까지도 끌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일단은 이번 조기 대선의 이 배경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인한 파면에 그 단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의 득표로 이기는 것보다는 더 압도적인 어떤 득표로 이겨야만 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대란에 대한 종식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국정 동력에 있어서도 좀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신속하고 좀 명확하고 좀 결단력 있게 이 국정 운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진보 진영의 작은 그룹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하나로 응축된 힘으로써 결국에는 이 선거의 구도를 내란 종식과 내란 유지를 하려는 쪽으로 프레임을 가르려는 저는 여러 가지 보관해서 아마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뭐 큰 결정을 해준 진보 5당 여러 대표들께 정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엔 이재명 후보는 중도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진보 진영에 대해서도 더 공고하고 단단한 입지 기반을 만드는 것도 숙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요. 오늘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리기로 했죠. 날짜도 26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내용이 오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늦게 잡혔네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네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고 있고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26일 날 열린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거는 사실은 뭐 사법 행정이라든지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말합니다. 예. 근데 보통 전국 법관 회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도 1년에 2번, 4월하고 12월에 열리는데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다만 이번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임시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의결 종족수가 충족된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루 정도 투표 기간이 연장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투표를 보면 26명만 찬성을 했고요. 이 개최에 대해서 70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법원 내부에서도 이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 맞는데 예. 그런데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의 내부에서 중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안건이 약간 상반될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신속 재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안건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오히려 민주당의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는 규탄하는 게 안건이 두 개가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두 가지 안건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법관의 독립이라든지 사법권의 독립을 꾀하는 건 맞는데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 좀 두 가지가 좀 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임시회의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공통적인 통일된 의견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만약에 이게 만약에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에서 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이냐라는 거는 좀 상반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정치에 개입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논리적 일관성으로 나올 것이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이 한 게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견이 통일돼서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영주 소장님께 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과 탄핵은 민주당이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네네. 그 이유를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잦은 사퇴를 뭐 기다린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라고?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뭐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보류라는 말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죠.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거는 그 조직 내에서 자정 기능을 통해서 이 사안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죠. 외부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처리하면 그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법관회의가 개최가 됐고 그 법관회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에 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말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법상식의 절차와 규정과 명분을 챙겼느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 법관들이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론이 이르렀을 때 이거는 사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됐으면은 결의문을 통해서 사퇴를 요청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강제성은 없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의 독립 부분들이 결국 이건 민주당이 없는 사안 자체를 가지고 뭐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쏘아올린 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황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정치권의 사법부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정말로 국민의 법상식과 기준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점이 없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굳이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결정들을 대선 기간 내에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한 두 가지의 복합적인 사안에서 지도부가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틀림없이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탄핵이 이뤄야 된다고 반드시 얘기를 해왔으나 대선 기간에는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물론 많은 지도부에게 좀 많은 항의를 받긴 했으나 예. 사실상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에서는 정말 중도 확장과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굳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은 예. 조금씩 자제해 가면서 뭐냐면 6월 3일 대선 이후에 해도 충분히 할 일들은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제3지대 얘기를 해볼 텐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언론에 지금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그런 건데 일단요 이준석 후보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답해하고 술 좀 드신 분들 같은 연락 와가지고 아이고 대표님 뭐 돌아오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덕수 후보가 지금 갈 곳이 없다. 개혁신당과 함께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니 그게 뭐 저희가 뭐 입당을 막는 절차는 없지만은 저희도 후보 선출 절차 끝났는데 뭐 그분이 후보가 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그렇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으로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미래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동탄의 민주당 지지율이 과거 65%까지 나왔던 것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국민의힘을 찍지 않겠다 여론이 꽤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는데요. 그분들에게 개혁신당이란 대안이 생긴 순간 그게 좀 마음이 열리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분당같이 절대 우세 지역이나 아니면 양평 이런 곳을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부분 양자로 붙어가지고 그냥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탄에서는 3자로 붙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매우 우세한 지역구인데 제가 이겼던 것이 양자가 오히려 그런 대결하게 되면요. 그냥 국민의힘 싫어하는 표가 과반이 돼가지고 끝납니다. 그냥. 뭐 이준석 후보의 말로는 뭐 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냐. 한덕수 후보를 개혁신당으로 데려가려는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워낙 갈등 상황이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주 많은 시나리오들이 지금 돌아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저 부분은 어떻게 이준석 후보 아까 말씀 중에 술 좀 드신 분들 중에 전화 많이 왔다고 하는데 저도 어제 술 한잔 먹고 이준석 후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통화를 하니까 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니 어제 기분 좋아요? 예, 기분이 좋아요. 어제 왜 제가 전화를 했는가 하면 그 저하고 같이 저녁 먹던 분 한 분이 이거 이러다가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1대1로 붙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결국 후보가 뭐 낙마를 하든지 뭐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거 선거판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길래 말씀을 하시길래 그 일리는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준석 후보하고 통화를 해봤죠. 그건 아직 뭐 모르는 소리고 어쨌든 분위기가 좋고 열심히 하고 그냥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론이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뭐 덕담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2021년도에 당대표 되고 나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요즘 보면 굉장히 좀 완숙미가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많이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막상 대선 본선에 들어가면요. 국민의힘이 물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를 단일화를 하든 김문수 후보가 완주를 하든 그때 후보를 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3지대가 큰 세력을 발휘한 그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후보로 완주를 하면은 사실 표를 많이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5% 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준석 후보도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후보 단일화를 보수 대통합 빅텐트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기에게도 더 큰 길이 열린다. 그리고 지금 당권 얘기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서 최종 단일화 후보로 가서 패배한다면 사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도 다음에 당권의 길도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후보로 완주하는 것보다는 보수 대통합 빅텐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길은 더 넓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인하고 있죠. 근데 정치인의 부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난 202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한테 한 100번을 물어봤습니다. 후보 단일화 할 거냐. 안철수 후보 저 안 합니다. 항상 100번을 대답하시고는 결국에 단일화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항상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막판에 빅텐트로 돌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계속 강행을 한다면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한데 혹시 이거 뭐 안 찍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후보를 안 낼 가능성까지 나왔지만 그건 가능성이 낮고. 그것은 아무래도 그 제일 그 국회에서 예. 두 번째 당인데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없죠. 그렇게 되면 당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데 대선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예.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이 남은 기간 동안 빅텐트를 치는데 전력을 기울 것이고 결국 이준석 후보도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예. 좁아진다. 저는 빅텐트에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준석 후보가 호재를 만났죠. 김문수, 한덕수 이 난리통에 본인한테 반사이익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 직이 국민의힘 당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의 스펙트럼 속에 있습니다. 예. 그 보수의 스펙트럼 속에도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치라는 게요. 자기가 잘한다고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주변 상황이 변해서 자기를 도와줄 때 더 잘 되죠. 예. 상황이 본인한테 이준석 후보는 가만히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이 자기한테 좋은 영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지금 한참 즐기는 지금 지점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뭐 판단했을 때 이게 뭐 빅텐트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역할, 저는 그 생각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본인은 첫 출사표고 예. 나이가 첫 차서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지금 5%의 지지율이 나중에 국민의힘의 후보 자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난리통에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본인은 두 자릿수만 기록해도요. 차차차를 노려도 본인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두 손 다 들고 이준석 후보에게 우리 합쳐서 당신한테 다 정권을 줄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는 한 보수 비대단의 국민의힘 주도로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한참 가장 좋은 화양연화를 만났다. 예. 그래 보입니다. 그럼 두 분께 공통 질문을 제가 좀 바꿔서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기분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상황이 되면 물론 아까 국민의힘이 치는 빅텐트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셨지만 혹시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면 가능할지는 대안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죠. 지금 현재로는. 왜냐하면 이 대선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상황임에도 그렇습니다. 이준석 불구하고.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거부감을 해소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후보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더 큰 정치의 야망을 키우려면 예. 어쨌든 빅텐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자중질환이 계속 일어나서 예. 국민의힘이 저렇게 뭐 계속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당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 빅텐트에. 후보 단일화는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거죠.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지 들어올 길이 열리는 것이지. 예. 그냥 뭐 지리멸렬해서 후보 단일화도 되지도 않고 그냥 각자 김문수 후보 자강, 뭐 한덕수 후보는 아까 뭐 제가 얘기했다시피 무슨 교섭단체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나가서 별도로 뛰면 예. 결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2017년 보수가 분열됐던 것과는 비슷한 그러한 다자구도로 간다. 예.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후보로 그냥 완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이준석 후보가 다시 보수로 들어올 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기회를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그 개혁신당을 계속 할 것이냐 예. 아니면 큰 집으로 돌아와서 큰 집에서 자기가 주인이 한번 되어볼 것이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예요. 예. 이준석 후보가 보수 빅텐트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 여론입니다. 여론의 추이가 본인에게 많이 이렇게 지지를 보냈을 때 본인의 협상력이 높을 것이고 협상력이 높아야
보수 빈대에 들어와서 본인의 보이스를 높일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뭐 단일화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한덕수 후보가 사라지거나 그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가 해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준석 후보는 본인은 지금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힘을 제대로 재건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러 번 밝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판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본인의 여론이 오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의 단일화와 지도부가 무너지게 되면 예. 결국엔 뭐 이준석 후보도 손잡고 본인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에 한덕수 후보가 떠나고 예.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정리가 된다면 아마 이준석 후보는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한 1, 2주 안에는 또 보수 빅텐트를 예. 한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빅텐트 얘기한 김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심상정 전 대표 거절했다고 합니다만 그때는 심상정 대표까지 뭐 요청을 하면서 광장 세력의 연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 이 성도들이 없었다면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는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뭐 조직적으로 뭐 제가 그 당에 소속된 것도 없고요. 그 교회에 나가는 것도 요즘에는 나간 적도 없고요. 김문수 후보가 어제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대선으로 확장이 된다면 저렇게 할 거라고 본인이 계획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건 지금 이재명 후보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행보죠. 예. 이재명 후보는 보수 쪽에 있던 윤여준 전 장관을 데리고 와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시키는 등 지금 굉장히 그 중도로 확장을 하고 예.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들로 선거 캠프를 채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 확장을 계속 하려는 시도를 이재명 후보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상대가 그렇게 센데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약한데 그러면 중도로 확장하려는 자꾸 작전을 짜야지 예. 계속 오그라드는 작전을 자꾸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자꾸 퀘스천 마크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고 김문수는 왜 저래? 김문수로 될까? 이렇게 무릎무고로 따지는데 예. 계속 저런 발언을 하시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작전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지금 1등이고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가는데 김문수 후보는 거꾸로 가니까 자꾸 불안감이 커지는 것인데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저렇게 해서 그리고 오늘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것 그 물론 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것도 지지율을 더 박스권에 갇히게 하는 행보입니다. 홍 시장과 함께 그렇습니다. 한다면? 선대위원장은 자신과 색깔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야죠. 그래야지 확장성이 있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냥 뭐 좋아서 자꾸 윤여준 뭐 이런 분들 데리고 오겠습니까? 자기하고 코드가 맞지 않아도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계속 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자꾸 거꾸로 가니까 저는 참 이렇게 되면 표를 더 얻을 수 있을지가 사실 난망한 기대입니다. 이게. 한덕수 후보가 이제 사퇴하고 나와서 뭐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만나면서 좀 외연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 게 벌써 한 며칠 전인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의 이 단일화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단일화의 시너지가 얼마 나오긴 할 것이냐. 어떻게 단일화의 시너지는요 이제 예.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빅텐트는요? 빅텐트도 저는 거의 다 텐트가 무너졌다고 보고요. 시작은 창대했으나 너무 마지막이 지금 거의 그 허망되게 끝나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단일화의 효과는 마른 수건에서 이제 물을 짜낸 듯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당권 레이스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정말 기획한 대로 나이스하게 김문수 후보가 양보하고 한덕수 후보와 11일까지 뭔가 치열하게 해서 짠하고 나타났다면 기획했던 대로 됐겠으나 예. 김문수 후보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후보 당사자가 반대를 하면 이거를 어깃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저희가 갑론을박할 게 없이 김문수 후보는 안 해 이거잖아요. 예. 근데 안 한다는 사람을 고삐께서 하면은 그거는 폭력이죠. 민주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 자체도 가장 큰 실수는 5월 10일까지 안 되면 저 안 해. 예. 이게 가장 큰 패착이기 때문에 안 해라고 주장한 사람한테 누가 또 다른 외부에서 빅텐트를 치겠어요. 안 한다잖아요. 11일 단일화가 안 되면. 그래도 한다고 했어야 외부에 빅텐트를 쳐놓고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실패 시에는 그래도 큰 범 구성에 대한 범 보수의 빅텐트를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예. 이 정치인의 말에 대한 무게를 관료만 했던 한덕수 후보가 그거를 실기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의 그 가처분 김문수 후보가 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의 단일화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